오늘 민법 핵심 정리 암기장 특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래는 암기장이란 단어가 붙어 있고 책이 좀 작았는데 책을 그냥 좀 키우고 암기장 단어를 뺐습니다. 책이 너무 두껍지 않냐 이래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이렇게 만든 비화 같은 걸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제 민법 책이 사실 작년에 처음 나왔어요. 작년에 처음 나와가지고 처음 이제 보시고 올해 바로 변호사 시험 합격하신 분이 계셨는데 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서 좀 인상이 깊었던 분이 뭐 다른 분들은 점수가 그래도 한 800점대 이렇게 나오다가 붙으신 분이고 이분은 제 기억에 점수가 막 600 몇 점대 그랬었습니다. 600 몇 점대 그랬었는데 8월 모의고사부터 책이 마음에 든다 해서 바꾸고 그분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고 물어보시고 뭐 첨삭은 이제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해주시니까 해주신 걸 바탕으로 이제 물어보시고 이랬는데 제가 그분은 붙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점수가 당장 낮아도. 왜냐하면 일단 공부를 할 때 제일 처음에 기본 법리를 익히죠. 기본 되는 법리, 그 다음에 여기 핵심이 되는 법리. 이번 핵심 정리 수업에서는 요거 위주로 할 겁니다. 기본 법리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곁가지 판례들이 있어요. 뭐 객관식을 위해 챙겨야 될 거, 그 다음 잡다한 것들이 있는데 원래는 제가 작년에는 처음 이제 암기장 특강 기획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다 했어요. 빠짐없이 다 했는데 그 제가 하고 나서 좀 느낀 건데 이걸 빠짐없이 다 하다 보니까 얘 둘이가 섞여버립니다. 섞여버려가지고 기본 법리를 기둥을 세우고 격가지가 혹시 나오면 써야 되는데 제가 느낄 때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고시용입니다. 고시용이고 이쪽만 알고 있어도 변신됩니다. 사례는 됩니다. 기록도 당연히 되고 기본 법리 격가지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면 뭐 취지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행시에서 물어보는 거고 근데 제가 왜 그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여기를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여기. 근데 문제에서 여기를 물어볼 수준이 오려면 이거랑 이거는 이해가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랑 이거랑 이해가 돼 있으니까 이거를 물어볼 수 있는 거고 여기 공부는 사실 외우기만 하면 돼요. 채워 넣기만 하면 돼요. 비어 있다는 거죠. 뭔지는 알아요. 이해를 했으니까 동그라미는 그렸어요. 근데 여기 안 채워져 있는 건데 이거 채워 넣기만 하면 저는 분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분을 올리셔가지고 바로 초시합을 했는데 또 다른 케이스를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는 이제 NC분 케이스인데 여기랑 여기랑 잘 하신 분이에요. 잘 하신 분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도 잘 칠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분한테 제가 상담을 올 때는 그냥 말로만 하면 나는 못 믿으니까 성적표, 그 다음에 시험 봤던 거, 그 다음에 공부했던 거 전부 다 가져오라고 했어요. 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초시에 합격할 수 있었는데 싶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자기가 이 기본 법리를 정리해서 자기 책으로 만드신 분이었어요.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 있죠. 뭐 여러분도 뭐 선로 형법 찌라시라든지 뭐 상법 찌라시라든지 그런 거 얘기 들어봤으니까. 근데 별거 없습니다. 그것도 저 다 있는데 아무튼 기본 법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서 여기를 다 채워 나가면 붙는 시험이었는데 이거를 자기가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불확실을 좀 가진 거예요. 이거 될 수 있을까? 주변 애들이 다 소위 말해서 뭐 M 학원 여기를 제일 많이 듣는 것 같던데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학원 거를 들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서도 제가 느낄 때는 갑자기 뭐 이상한 글들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여기 혹해가지고 자기가 잘 정리하다가 이쪽으로 갔대요. 그리고 이제 서점에서 제 책 보니까 책이 잘 익혀져서 저한테도 왔대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정리한 게 3개가 돼버렸죠. 지금 색칠을 해야 되는데 자꾸 동그라미랑 그리고만 있었습니다. 이러면은 조금 안 된다고 이거는 바로 하면 붙을 수가 있었는데 너무 아쉽게 됐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한 권 요걸로 하겠다 하길래 요걸로 해서 하고 이제 뭐 다른 종합반이라든지 학원 수강을 하더라도 정리는 요걸로 해서 요것만 그냥 보시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 가지고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이 단계를 다 거치시면 되고 대부분의 재학생들은 이쪽 단계 이쪽 이제 동그라미 막 그림이 완성되려는 단계 여기고 이제 6모 이제 8모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얼마나 잘 달리느냐 2학기 수업은 거의 다 조금씩 들으실 거니까요. 얼마나 잘 달리냐의 차이인데
음. 그 4, 5개월 기간 동안 좀 짧은 시간이지만 정리된 거를 계속 반복을 하시고 문제를 푸시고 저는 SOS 문제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종합반 이런 데 수강을 했는데 자기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10월, 11월에 저한테 연락이 오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마이너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문자하기가 쉬워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무조건 각 과목별로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 최소한 챙기라고 합니다. 변시 5개년, 변모 5개년. 그리고 이거 문제 풀 때 지금 뭐 공부법을 일단 좀 말을 하자면 여기 문제가 짜자작 있죠. 문제가 짜자작 있고 뭐 사례집 같은 걸 보면 여기 해설서가 있습니다. 체기표를 하더라도 여기 문제가 있고 해설이 있죠. 여기에 관심을 안 두고 여기만 봅니다. 여기만. 이거 백날 외워봤자 이거 추출 못하면요. 이거 못 쓰죠. 이것만 외우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건 어차피 암기장에 다 있는 거예요. 어지간한 책엔 다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걸 공부하셔야죠. 이걸 분석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읽고 여기서 뭘 추출해야 되고 그리고 변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속이는 수법을 잘 안 씁니다. 뭐냐?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거. 뭘 물어봤어요. 여기서부터 답안을 쓰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답안을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V반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러면 여기 V반부터 시작하면 돼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쟁점 하나하나 짚어가면 되는데 시중 사례집을 보면 이렇게 짚어 나가는 해설서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여기는 이제 답을 다 아는 입장이니까 강사들은 거의 다 답을 아는 입장이니까 앞에서부터 목차를 멋있게 잡습니다. 근데 이거는 불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 수험생들 입장에서 불가능하고 제가 그래도 나름 제일 최근 시험까지 쳐봐서 저는 작년에 법원행시도 쳤습니다. 치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경향을 알아보러 갔는데 1차를 붙어버려가지고 2차를 시험을 보러 갔는데 뭐 아무튼 이 거꾸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이걸 전지전능하게 풀 수 있으면 수석입니다. 수석인데 그런 거는 대부분 불가능하고 아무튼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는 연습을 하시고 요 5개 그 다음 변모 3개는 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올해 초에 해설서 담가보면 행시, 법행 그 다음 민소는 변리사 이번 변호사 시험은 여기 쟁점이 거의 60% 똑같이 나왔죠. 여기 쟁점 똑같이 나왔습니다. 근데 교도소 나왔고 그 다음에 추안 나왔고 그 다음 불변금 나왔고 변리사에서도 불변금이 약간 불이타였거든요. 올 육모에서도 불변금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3개는 쟁점만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풀 필요 없어요. 왜냐? 문제는 유형이 다릅니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문제를 풀어야 되지만 변호사 시험은 근데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사실 이게 메인스트림입니다. 이게 메인스트림이라 가지고 여기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무튼 이 다른 시험을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 유형이 달라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위주로 해서 푸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 푸는 것도 막 시간을 재고 답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한테는 이 뭐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말했던 핵심 법리 뭐 써야 되는지 그거 위주로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격까지 객관식 판례는 그냥 암기장 보면서 눈에 바르시면 되고 그래서 공부법은 이렇고 제 암기장이 두꺼워진 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했는데 이거는 제 얘기입니다. 제가 사시하고 행시할 때 얘기인데 어차피 이제 로스쿨에서도 행시 준비하려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63기인데 저희 기수 중에도 변호사가 있고 64기는 전원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라 가지고 행시를 같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기본 법리에서 조금 더 나갑니다. 조금 더 나가기 때문에 근데 격까지가 나오진 않고 여기를 물어봅니다. 기본 법리에서. 그래서 여기를 물어보게 되는데 제가 시험을 칠 때도 암기장이 있었겠죠. 지금 있는 암기장들 다 있었습니다. 소위 제 거 빼고는 다 있었겠죠. 그때 정영석 변호사님 안 계셨으니까 빼고 뭐 아무튼 그렇게 치면 그 시중 암기장 중에요 없는 게 나오더라고요. 매년 없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암기장을 100% 씹어 먹어도 없는 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붙지? 근데 제가 마지막 사실 떨어졌지만
이 마지막 사실 제가 이때 칠 때는 20대였거든요. 20대가 한 10명밖에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마지막에 50명 뽑았습니다. 10명밖에 안 돼서 그 20대는 그 정도밖에 안 되고 30대 형님들은 공보를 보고 다 공부를 알아서 하는데 저는 그걸 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떨어졌는데 제가 컷으로는 전년도였으면 붙었을 건데 이게 50명이 되면서 떨어졌는데 아무튼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만약에 암기장을 내면 좀 기본적인 거는 다 있는 걸 내자. 적어도 이거 때문에 불안해하진 않게 만들자. 그렇게 해서 좀 이 재민법 암기장은 김준호 교수님 기반이고 이제 민사소송법은 그 전병서 교수님이랑 박재환 교수님 기반인데 그 교수님들 책 보시면 알겠지만 저랑 문구 똑같습니다. 그 기반인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최소한만 넣자 하면서 끄집어 넣은 게 이제 민법이 610쪽 앞에 있는 거는 어차피 그 청구원인과 항변의 요건사실론 그거 요약한 거니까 민사소송법이 340쪽 요렇게 되고 지금 상법을 제가 지금도 거의 밤을 새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잠을 못 자고 상법이 한 380 내지 400쪽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문체가 사실 좀 커요. 여긴 글자가 좀 더 작고 민법이.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많은데 제가 이거는 핵심 정리를 하면서 뭐를 위주로 봐야 될지 정리는 해드릴 겁니다. 많은데 이 객관식용 때문에 변시 객관식용 때문에 제가 좀 양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분량이 좀 늘어난 감이 있는데 정리를 해보시면 제가 판례 그대로 복붙한 것도 많아서 하루씩이면 다 읽을 수는 있을 거예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미리 조금 정리를 해두셔야겠지만 제가 어차피 지금 오늘 할 거니까 정리하는 거는 요거 하루씩은 다 해야 되고 이 세 과목 민사법을 하루에 다 보는데요. 세 과목 다 하루 만에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안 보셔도 돼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게 못 봅니다. 제가 저희 때도 막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시험 한 달 전에 뭐 7일 동안 한 과목 보고 5일 동안 한 과목 보고 3일 동안 한 과목 보고 하루 전에 다 봐야 된다. 저 이거 지키려고 했거든요. 안 지켜지더라고요. 근데 제 그 친구 중에 지금 여기 서울에 자꾸 돌아다니는 소위 경판이죠. 판사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올 초에도 막 그 강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 얘기 좀 해도 되냐? 했는데 뭐 된다 해서 하는데 근데 이 친구는 23살에 다시 붙었습니다. 이 친구는 근데 나 이런 거 모르는데? 나 그냥 2번만 봤어. 똑바로. 그래서 이거 다 수험가의 말짱 꽝이구나. 그냥 똑바로만 2번 보면 되는구나. 그리고 생각보다 기억이 납니다. 똑바로만 2번 봐도 기억이 납니다. 문구가. 그래서 막 이거 어떻게 다 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일주일? 그러니까 민사법 그 다음에 공법, 형법이죠. 여기는 좀 솔직히 말하면 법리가 막 깊이 있진 않죠. 최신 판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여기는 오히려 법리가 깊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봐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변호사 시험도 그렇고 이번 육모도 그런데 기본 법리 위주로 나오고 있어요. 기본 법리. 그래서 괴롭히실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등수 보면 이번에도 수석분부터 해가지고 변호사 시험도 보면 다 재판연구원 출신 분들이 조금 많죠. 재판연구원 출신 분들이 좀 많은 건 이유가 있는 게 기본 법리 위주로 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그 재판연구원 준비할 때는 핵심이 되는 것들만 계속 보다 보니까 여기에 당연히 능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여기에 능하니까 이 점수를 잘 받을 수밖에 없고 역시 형사도 형제실을 보니까 여기 기본 법리에 능할 수밖에 없으니까 재판연구원들은 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공법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약간 백지 상태니까 3학년 때부터 급히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공형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민법은 오히려 법리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해만 잘해두고 색깔만 잘 칠해놨으면 잘 안 까먹고 있다. 안 까먹고 있다. 그리고 상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조문 찾기입니다. 지금도 제가 쓰고 있지만 우리 민법에 보면 법인 있죠. 막 대표자가 있고 상대방과 거래를 한다 했을 때 이 행위가 유효하냐 할 때 우리 여기 뭐예요? 비즈는 의사표시 법리 적용하죠. 무권 대표, 무권 대리일 때요. 딱 요거를 확장시킨 게 상법입니다. 뭔 소리냐면 내부적으로 어떻게 짜서 거래 상대방이랑
거래를 했는데 이 거래를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무효로 돌리고 그게 아닐 때는 일단 유효하다고 보죠. 요 법리를 확장시킨 게 상법입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악의 중과실이 되는 거고 민법에서는 요 내부를 안 물어봤죠. 근데 상법에서는 내부를 물어보죠. 이사와의 결의라든지 주총 결의라든지 물어보죠. 그게 그냥 추가된 겁니다. 요 법인 파트 하나 가지고 늘린 게 상법입니다. 그래서 상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문만 쓰시면 되고 전부 다 거래 안전이라서 거의 다 이거죠. 악의 또는 중과실. 그 다음에 이사의 책임 물어보는 거 그런 게 달아가지고 기본적으로 민법을 하고 있으면 얘도 해결되고 그 다음 민사소송법에서도 제일 중요한 기본론이 소송물이죠. 소송물 논의는 우리 실체법적 권리로 판단을 하니까 결국 민법입니다. 실체법은 민법이죠. 그래서 요 민법을 기준으로 해서 되기 때문에 민법만 돼 있으면 다 된다. 다 되기 때문에 민법의 방대한 양을 내가 다 외우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본 법리는 내가 다 외워두고 익혀두고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고 이거를 여기 제가 다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 지우고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뭘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조금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거 기본 강의 마지막에 시간이 나오면 하거나 했는데 그냥 처음에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습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핵심 되는 법리 민법 총칙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왜 사람부터 시작하냐면 권리를 누가 가지느냐를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자연인이랑 법인이 등장하죠. 이거는 말 그대로 상식 같은 겁니다. 이거 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례 기록 위주로 합니다. 객관식은 여러분들이 암기장 계속 반복하면서 눈에 바르셔야 되는 거니까. 자연인이랑 법인 위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사표시 소위 말하는 그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 세 가지 있죠. 민법 총칙에서는 요 세 가지로 시작을 하고 있죠. 당사자가 자연인 또는 법인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목적은 우리 103조 위반, 104조 위반 이런 것들이고 의사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비이진의 의사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그다음 사기강박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표시가 나아가죠. 이 의사표시라는 것도 왜 이 조문들이 나왔냐? 아까 본 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할 때 상대방과의 관계를 어떻게 따지느냐 할 때 나오는 거죠. 착오 같은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모른 거고 이건 상대방이랑 통정한 거고 비리인 의사표시는 자기도 모르고 표시를 한 거고 사기강박은 동기에서 사기나 강박이 있었던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마지막 건 사실 불일치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표시의 기본적인 법리를 배우게 되고 여기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 조문들 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다. 대부분. 그 다음에 앞에 빼먹은 게 신의칙 같은 거 빼먹었는데 이건 뭐 예외적인 판례 몇 개만 알시면 되니까 그거는 암기장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외워야 될 거 말씀을 드리겠고 이 의사표시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대리죠. 자, 의사를 표시할 때 내가 의사 표시를 할 때 착오가 있다는 게 아니라 나라는 본인을 대신해서 이제 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했을 때 역시 상대방입니다. 이 의사 표시를 했을 때 대리인이 한 의사 표시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것이냐 요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유권 대리, 그 다음 무권 대리, 그 다음 무권 대리 일종인 표현 대리가 있죠. 문제가 집중되는 거는 요 125조, 126조, 129조 표현 대리 쪽이고 무권 대리인 135조는 혹시 나오면 135조 조문 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다. 이거 외울 필요 없는 것들. 요것도 요거는 자세히 가서 보도록 할 거. 그래서 사례에 그나마 나온 거는 요건데 요거는 여기 나왔습니다. 126조가 나왔죠. 일상가사 대리권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미 나왔고 나온 쟁점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매우 중요하면. 근데 이건 민법 총칙 쟁점이라 가지고 살짝 조금 안 나오지 않을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건 아셔야 되고 민법 총칙의 최고봉은 이거죠. 소멸시효죠.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 그나마 꼽으면 이게 S급, 이게 A급, 요게 B급인데 뭐 B급은 기본적으로 조문만 바르면 되니까 아무나 다 씁니다. 이거는 민법 막 배운 사람도 다 씁니다. 그 다음에 대리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긴 한데 요건 변시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소멸시효 이거는 뭐가 없습니다.
언제 나오고 이게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이거 항상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정리해 주시고. 아, 참고로 법원 행시에는 올해 요게 나왔습니다. 이 행시는 아직 제가 문제를 안 봐서 그건 제가 분석을 해서 나중에 단톡방에 올려드린 거나 할 거고, 이거는 항상 보셔야 되고, 소멸시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나오면은 제가 항상 기간 계산부터 하고 시작해냈죠. 두 문자가 대행기,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되고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았어야 된다. 이러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죠. 그래서 대행기 요거를 외워가지고 소멸시효 완성한지 여부를 먼저 따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소멸시효 중단입니다.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 다음에 승인. 이 승인과 관련한 최신 판례가 있죠. 이 책에 실려져 있으니까 그거 가서 보도록 하겠고, 요거 최신 판례 안 났습니다. 승인과 관련된 거. 아무튼 그래서 이 대행기랑 요 중단에 관한 사유들, 요거 익혀두시면 소멸시효도 다 끝. 요게 답니다. 민법 정칙은 이게 다고. 이렇게 보니까 민법 정칙 별거 없죠. 열심히 배웠는데 1학년 때부터. 채권 총론. 이거는 자, 시작을 했을 때는 뭐 종류 채권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홍삼으로 해가지고 변시에 이미 기출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혹시 나왔을 때에는 언제 특정이 되고, 그 정도는 기본 상식 차원에서 익혀둡시다. 왜냐하면 요거는 언제 특정되고, 이 문제는 민사소송법 앞부분에서도 나오죠. 언제 특정되는지 관할할 때. 그래서 이 종류 채권에 대해서도 간단히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채권자 지체라든지 401조 이하, 400조에 따른 401조 이하의 효과. 채권자 지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정 책임으로 하고 있다. 요건 최근 행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논의, 법정 책임이기 때문에 이해기한 해제는 안 되지만 체불 해제는 된다. 그게 쟁점으로 나온 적 있죠. 자, 그 다음에 말 나온 김에 체불이 나오기 위해서, 자, 여기서는 채무 불이행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채무 불이행 해서 채무 불이행이라고 했을 때 조문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손배 청구권입니다. 자, 조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문은 무조건 1점입니다. 제가 어느 교수님을 만나도 조문은 무조건 1점이라고, 1점. 혹은 뭐 배점이 너무 크다, 그럼 2점씩 줄 때도 있고, 상법 같은 경우는 조문만 써도 막 5점씩 주죠. 자, 체불에 기한 요 채권 총론에 있는 조문은 손배 청구권입니다. 이거 해제는요, 강론에 있습니다. 이 조문을 못 찾는 경우가 가끔 있던데, 이 이행지체 해제, 이행불능 해제죠. 해제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채무 불이행일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해제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이거죠. 이거는 조문이 없습니다. 제가 좀 싫어하는 거. 그래서 생으로 외워야 됩니다. 급부의 후발적 불능, 대상을 취득하고 상당 그것과 관계되는 쌍무 관계에 있어서는 반대 채무의 이행을 또 해야 한다. 그래서 급부 대상반 이렇게 해서 대상 총까지 외워주시면 채무 불이행의 효과도 끝입니다. 채무 불이행의 효과도 끝이면, 자, 여기 있는 손해를 또 띄워봅시다. 손해를 띄어서 손해가 무엇인지, 그 다음 과실상계, 손배 약정, 그 다음에 법정 이율. 우리 기록이랑 이런 것 때문에 법정 이율이 좀 중요하게 다뤄지죠. 민사상 5%, 상사상 6%, 그 다음에 소초법상 12%까지 해가지고 이 법정 이율이 상당히 많이 다뤄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 상식 차원에서 익혀둬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는 뭔가 안 긋고 있죠. 이거는 솔직히 B급이고, 여기는 그냥 기본 상식입니다. 민법을 공부해야 되는 상식. 이건 상식이고, 또 상식. 대위, 취소. 왜 대위랑 취소가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대위랑 취소가. 자, 기본적으로 소송이란 건 제가 민사소송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소송은 왜 해요? 우리 항상 실익을 생각해야 되는데, 소송은 돈 받으려고 합니다. 돈 받으려고 하거나 물건 받으려고 합니다. 돈 받으려거나 물건 받으려고 하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얘한테 청구를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집행권한을 얻어야죠. 집행권한은 판결문이죠.
이거 갖고 어떻게 하나요? 이거 가지고 집행 절차를 거쳐야죠. 변호사들은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누가 하나요? 이건 법원 직원이 합니다. 변호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법원 직원이 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 집행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돈을 받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 을이 병한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나 뭐 예금 통장이다, 뭐 그다음 월급 통장이다. 그럼 저기 압류를 하거나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받는 게 전형적인데 이런 식으로 돈을 받지 않고 받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미 팔아버렸으면 어떡할 건데요? 팔아버렸으면. 이미 팔아버렸으면 얘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럼 압류 못 들어가죠. 근데 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집인데 나한테 돈 갚기가 싫어서 팔았대. 그럴 때는 얘 둘이 판 행위를 취소해버릴 수가 있겠죠. 여기서 등장한 게 채권자 취소권이죠. 채권자 취소권은 항상 여기를 괄호치고 이렇게 여기도 치세요. 원고, 피고, 그 다음에 취소 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 행위고 상대적 효력밖에 없다. 그걸 얘기해야 되니까. 자, 또 하나, 이거는 물건을 이미 팔아치웠을 때고 권리가 있는데 임마가 행사를 안 할 때가 있죠. 그때는 갑이 아예 울 거를 그냥 내가 행사하면 안 돼? 하는 게 있죠. 그게 대위권이죠. 근데 대위권은 얘보다는 많이 안 쓰이겠죠. 얘는 집을 팔아버려서 압류를 못 한다면 할 수가 없는데 대위권은 어차피 얘 거 행사하잖아요. 이거 뭐랑 비슷하나요? 압류해가지고 추심 명령을 받거나 전부 명령을 받으면 내가 그냥 할 수 있는데 이건 남의 권리 행사하는 거고 이건 명령 받으면 내가 그냥 할 수 있는데 이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이걸 사실 많이 쓰기 때문에 대위소송은 판례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생각보다 적다는 거지 이것도 많습니다. 근데 채권자 취소권은 매년 나오고 있죠.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나오고 있고 이게 가끔 제 친구들이 이제 공부한 지 오래됐으니까 까먹었다가 이거 채권자 취소권 해야 되면 물어볼 때가 있어요. 가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많이 쓰죠. 채권자 취소권이랑. 그래서 대위권 취소권은 기본이고 대위권 같은 경우에는 404조 쓰시고 법정 소송 담당설만 쓰면 다 해결됩니다. 법이 정한 소송 담당이다. 남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거기서 요건 보필불대 나오는 거 뭐 외워가지고 써주시면 되고 채권자 취소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피제 보사사, 대상적격, 그 다음 피고적격, 제소기간, 그 다음에 피고전 채권 존재, 사회행위일 것, 사회의사 있을 것 그거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요 요건이 끝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거 이것도 상식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채권 총론에 상식인 게 많죠. 채권 양도의 개념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채권 양도도요, 생각을 해보면 A가 B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게 채권 양도입니다.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데 이거는 지들끼리 권리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김수현이랑 친구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김수현한테 받을 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정재한테 넘겼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따지면요. 김수현 입장에서는 분명히 나한테 갚으면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정재가 전화 와서 돈 갚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지? 하겠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원래 돈을 갚아줘야 되는 사람이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이걸 알고 승낙을 해주거나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나 승낙. 자, 이것도 기본 법리라고 하는 이유가 전부 명령은 채권 양도랑 거의 똑같고 나중에 채권 질권 파트에서도 요거 똑같이 하죠. 그래서 요건 기본 법리입니다. 자, 주권의 교부일 때도 요 법리가 똑같이 적용되죠. 그래서 다 똑같기 때문에 요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다 된다. 채권 양도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채무인수인데 이거는 뭐랑 결합돼서 나오냐면 임대차랑 결합돼서 나오죠.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했을 때 이 경우에는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에 대해서 새로 바뀌는 소유주가 채무를 인수하게 된다. 거기 법리랑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민법상 적혀져 있는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니까 나머지 병진적 채무인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판례 법리를 외워서 써주셔야 된다. 외워서 써야 되는 건 책에 다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채권 양도와 채무인수 그 다음에 이제 변제. 변제는 뭐 워낙 기본적이니까 돈 갚는 거. 채무 이행해가지고 없애는 거. 자, 변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본이 되는 거. 어디서나 나오는 상계 492조 이거 24년도 변호사 시험 나온 거죠.
대립하는 동종채권 변제기도래 상계 허용할 거, 상계 적상 현존할 거, 요거 외워서 항상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저도 강의 준비를 한다고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상시 외우고 있는 것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계 같은 경우에 대동변을 써야 되는데 여기 허용 여부에서 중요한 게 이제 고수금, 고의 불법행위 채권,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금지, 그 다음에 지급 금지 명령으로 된 거, 요거랑 이제 지급 금지 명령으로 된 거, 수동채권 상계 금지, 고수금, 압수금, 요거랑 그 다음에 성질상 나오는 거 있죠. 항변권이 붙은 자동채권을 가지고 상계하는 거 부정된다. 요걸로 문제가 많이 나오죠. 요걸로 문제가 나오고 이게 그 사전 구상권 가지고 그 상계할 수 있느냐, 요게 법원 행시랑 변호사 시험에 연속으로 나왔죠. 연속으로 나왔으니까 이것도 이미 출제가 된 바 있긴 한데 그래도 상계는 항상 S급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도 S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계, 그 다음에 변제 상계, 그 다음 경계나 면제 혼동 요런 것들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다수 채무자 관계. 이것도 그냥 조문입니다. 이것도 조문이고, 그 다음에 변제자 대위의 법리. 이것도 이제 공동저당과 관련해서 좀 문제가 많이 되죠. 그 다음 481조, 482조, 여기에 해석과 관련된 논의들, 그것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최총은 제가 해보니까 지금 흰색으로 한 거 그냥 다 기본입니다. 이거 다 기본입니다. 이것도 기본이고, 이것도 기본인데 다행히 얘는 조문으로만 거의 나와요. 조문으로만 거의 나오고, 옛날 문제 중에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습니다만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근거 조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논의가 있는 거라 가지고 조문 가지고만 논의가 있는 거예요. 판례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것들은 다 조문만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이거 갖고 비볐으면 우리 국가시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의고사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채권총론은 이게 다고, 그 다음엔 체각. 체각에서는 제일 처음에 나온 거 계약총론. 육모 기록에 나왔던 거 해제에 관한 거, 계약금 해제에 관한 거, 이게 뭐 이미 변시에 나온 바 있습니다만 또 나올 수 있다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기본법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계약 강론으로 넘어갔을 때 여기 계약총론에서 해제도 빠뜨렸지. 해제를 앞에서 해서 빠뜨렸는데 여기 있습니다. 조문 여기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도 이 채총이랑 같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해제를 할 수 있느냐 할 때도 이거 조문 먼저 넣고 시작하시면 쉽습니다. 이 조문 뺏겨 쓰시고 거기 조문에 써져 있는 거 그냥 포섭을 해주시면 되니까.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보 책임 등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사실 막 많이 나오는 주제는 아닙니다. 이것도. 그리고 변호사 시험에서 그 폐기물 관련된 걸로 나온 적이 있죠. 폐기물 관련된 걸로 이미 나온 적이 있어서 안 나왔으면 이것도 사실 S급 취급을 했을 건데, 매매는 그래서 살짝 낮아집니다. 그리고 체각의 꽃은 얘죠. 임대차. 제가 쎄 빠지게 굴렀던 임대차 3법 관련 제가 1년간 대한민국의 임대차법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판례가 너무 많습니다. 판례가 너무 많고 여기는 거의 다 임차인을 위한다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와 관련해서 나올 만한 거는 이제 유익비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건매청 643조, 283조 건매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증금 반환 권리, 임차인의 채무를 모두 다 담보해서 그것을 다 제한 다음에 주는 것이 보증금이다. 그래서 보증금 법리, 여기에는 뭐 채권 양도가 되든 그 다음에 압류나 뭐 저런 추심 전부 명령 등이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공제 항변을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항변 검토할 때는 요거 순서대로 생각해 보시면 임대차는 다 풀린다. 그래서 임대차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나마 나올 만한 게 도급조합인데 조합은 그닥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여기는 유치권과 관련해서 좀 중요하죠. 유치권과 관련해서 도급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유치권과 관련한 쟁점들이 나오게 됩니다. 유치권과 관련한 쟁점, 그 다음에 여기 상계도 섞일 수가 있죠.
유치권이 나왔으니까 상계도 섞일 수가 있고 연속으로 나올 수가 있고 계약강론에서는 이 정도에 그 다음 항상 나오는 741조 이것도 따로 외울 필요 없이 741조 쓰면 법이 손인 요건이 나와 있죠.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요건을 하는 게 청구 원인 사실들이죠 전부 다. 그래서 이 요건이 나와 있는 걸 쓰고 포섭을 바로 들어가시면 되고 여기 또 기본이 되는 750조가 있고 그 다음 특이한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그 친구들 정리해놓으면 되겠죠. 이 부당이득도 올해 사실 나왔죠.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됐을 때. 자, C. B가 무단으로 가져가서 C한테 넘겼다. 넘겼을 때 원래는 A는요. 얘한테 너가 왜 가지고 있니? 해서 원상회복 청구해가지고 그냥 가져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얘가 나쁜 짓을 했어도 가져올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못 가져오게 됐죠? 얘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부 취득 시효를 통해서 얘가 취득을 했고 자 얘가 막 가져간 건 맞는데 이 불법행위 손배는 되겠죠. 막 가져간 건 맞는데 얘는 당초에 이 부동산이 회복이 될 경우에는 A 입장에서는요. 자기 부동산을 가져왔잖아요. 뭔가 손해가 없어지게 되는데 지금 A가 부동산을 잃게 된 이유는 얘 때문입니다. 얘. C의 법률상 등기부 취득 245조 2항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 입장에서 이 손해가 여기 얘가 취득한 거, 그 다음 얘 남의 물건 팔아가지고 이득을 취한 건 맞는데 이득을 취한 거랑 이 손해 사이에 뭐가 부정되는 거죠? 인과가 없는 겁니다. 이게 최신 판례였죠. 인과가 없는 거. 그래서 지금도 이 아마 그냥 최신 판례만 읽고 갔으면 어디 요건에 포섭해야 되지? 자, 이거 판례만 만약에 외우고 갔으면 요 판례 모르면 못 씁니다. 근데 판례를 모른다고 쳐도 요거 일단 쓰고 일단 조문 쓰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하면은 맞출 수 있는 거고 이상한 것 같은데 이 최근 판례를 몰라가지고 틀렸다. 요거 뭐 헷갈리는 판례들이 많으니까 틀렸다. 불법행위 손배는 이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틀렸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래도 이 친구는 법이 손인 요건을 쓰고 포섭을 갔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 포섭에서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근데 판례만 쓰는데 몰랐다. 이러면 얘는 빵점이겠죠. 그래서 이건 점수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그래서 항상 조문으로 시작하시면 된다. 여기 쓴 걸로 거의 다 시작하시면 된다. 그래서 체각은 여기까지 해서 이게 답니다. 이게 다고 지금 좀 지저분하게 돼서 좀 그런데 어차피 교과서 보면서 얘기를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 단일 쟁점으로는 최총 못지않게 단일 쟁점으로 이제 채권 총론은 전부 다 S급이고 체각은 여기서 말한 것만 S급이고 민총은 이제 소멸시효만 S급이고 물권법에서는 제가 좀 나올 것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거는 자 일단 물권은요 여러분들이 떠올렸을 때 8가지밖에 없죠. 소유권, 점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뭐 이런 식으로 전세권까지 해서 8개밖에 없죠. 그 중에서도 소유권과 관련된 쟁점으로는 요 취득시효 245조 이거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근데 다시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를 생각을 해봅니다. 작년 변모에서 취득시효 관련된 게 좀 나왔고 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허용되느냐 그 다음에 이거랑 관련돼서 제가 나오겠다 한 이유는 요겁니다. 요거 두 개 연계 지은 게 조금 보입니다. 명의신탁과 연계 지은 게. 그래서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도 유효한 명의신탁 이거는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 그 다음 무효 요건 부실법에 따라 무효인 것들. 그래서 명의신탁을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고 둘 다 소유권과 관련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이 나오면 부실법 4조부터 쓰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1조에 따라서 명의신탁 무효이고 그 다음에 물권변동기 4조 2항에 따라서 무효이고 다만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일 때만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그거 그냥 조문 쓰고 시작. 부실법 조문 쓰고 시작. 그리고 용모에서 요거 나왔죠? 부실법 제정 전에 부위반 청구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요거에 나왔죠. 그래서 얘 계속 건드리고 있는 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23년도 법행에 사실 나왔습니다. 23년도 법행에 나왔고
예, 그 다음에 요 취득시효랑 명의신탁 연결 지어가지고 조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또 약간 꼽는 거고. 자, 그다음 소유권과 관련해서요, 등기와 관련된 것들 있죠. 등기와 관련해 가지고 뭐 상대방 피고가 누구냐, 이거는 기록할 때 그냥 기본이죠. 상대를 누구로 해서 청구 취지 작성해야 되냐, 이 기본이기 때문에 요건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건 기본이기 때문에 등기와 관련된 거 뭐 민법제 214조 등기 말소 청구권, 소등원이죠. 청구원 인사실, 소유 사실, 그다음 상대방 등기가 원인 무효인 사실, 그다음에 213조 점유 청구, 인도 청구. 상대방이 점유하고 있을 때 나한테 부동산 내놔라라고 하는 인도 청구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것들이 상대방의 항변 권한. 자, 관법지는 우리 민법에 조문이 없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거 또 나왔네요. 생으로 외워야 되는 거 처동법 특 외워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법지 같은 경우에는 366조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건동 적용이라고 해서 외워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관법지, 법지 한 거 정리를 해 두시고, 소유권과 관련한 거, 그 다음에 여기 지상권 얼핏 나왔죠. 다른 지상권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제 책에는 그 뭐지? 분묘기지권도 넣어는 놨는데 그 최신 판례 있어서 넣어둔 거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상권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그 지상권이 왜 존재하는지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요게 성립했을 때 어떠한 효과, 지상권의 효과로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사용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앞에 있는 통정허위 표시랑 상계 관련해서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전세권도 살짝만 봐두시고, 지상권, 지역권은 안 나올 겁니다. 지상권, 지역권은요, 현실 사회에서는 요 제도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안 나올 겁니다. 임대차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전세권은 상계와 관련해서 내기가 너무 좋죠.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때 그때 내기가 좋기 때문에 전세권. 그 다음에 담보물권, 유치권 320조 쓰고 시작하면 됩니다. 타관변 불배, 타물권, 남의 물건에 대해서 그 물건과 관련성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채권을 가지게 되었을 때 변제기가 도래하였다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내용 그냥 서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질권과 관련해서는 채권, 질권, 동산 질권이 있는데, 결국 채권, 질권은 저 채권 양도의 법리가 똑같이 적용되고요. 동산질권 같은 경우에 전당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양도 담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내용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당권. 최신 판례로 따지면 여기 있습니다. 질권. 근데 이게 변호사 시험에 한번 나왔죠. 질권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불의타였던 것 같은데 어제 최신 판례가 있어가지고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질권 나왔는데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권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질권이란 건 채권에 설정을 하는 거죠. 자, A가 B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는데 C라는 사람한테 질권을 설정해 줍니다. 채권이니까 이건 피담보 채권이니까 모두 설정할 수 있어요. 저당권도. 그래서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없는 경우에 질권의 저당권의 효력도 미치느냐, 요게 관련된 최신 판례가 있었죠. 그게 관련되게 나왔었고, 이건 나왔으니까 좀 또 나올지는 몰라가지고 그냥 노란색. 그 다음 저당권은 늘 중요하죠. 근저당. 이 뭐 제가 통계를 내본 건 아닙니다만 거의 9할 이상이 거의 다 근저당으로 하고 있다. 은행에서 뭐 보증금 대출을 받았을 때 전부 다 근저당으로 하고 있죠. 보통 이자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만 정해가지고 근저당이 언제 액수가 정해지는지, 그 다음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이 법정지상권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배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요거가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공동저당 요거는 변제자 대위랑 관련해서 나오기가 딱 좋죠. 물상 대위와 관련해가지고 공동저당이랑 요 관련된 거를 제가 계속 나올 것 같다 하는데 요거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안 나오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안 내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또 있다면 그 여기 관법지랑 법지 엄청 복잡한 판례 있죠. 19년도 모의고사였나요? 이 한번 나올 법한데 안 나오네요. 이거 저는 사시에 나올 거다 생각했는데 사시에 안 나오더니 변시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얘도 그렇고. 이거 두 개 나오면 좀 잘 쓰는 친구들은 잘 쓰고,
이게 뭐 돈이 얼마 받을 수 있다 그건 사실 다 할 거예요. 기본 법리 다 할 건데 이제 이 법리를 얼마나 깔끔하게 쓰느냐 그 차이거든요. 말이 중언부언되면 우린 답지 제한도 있잖아요. 말이 중언부언되면 요거 쓰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요 친구랑 요 친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양도담보 뭐 이거 신탁적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가담법 이 가등기 담보법 그냥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이건 청산 절차 거치는 거 그것만 쓰시면 돼요. 좀 하다 보니까 지저분하게 됐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걸어 다닐 때 항상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게 답니다. 이게 머릿속에 다 떠오르시면 됩니다. 하루 전날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잡다한 판례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게 아니고 얘네들 떠올리고 있으면 그냥 나는 무적이다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얘네들 떠올리고 있으면 나는 무적이다 생각하고 가시면 되고 가족법은 제가 안 했는데 아마 가족법은 지금 거의 다 기본 강의도 안 들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앞에 재산법을 조금 빨리 나가고 가족법이랑 민사집행법은 조금 좀 설명을 자세히 좀 할까 싶어가지고 그건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민법에 관한 건 여기 지금 칠판 하나에 다 썼죠. 요걸로만 다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 자 이게 뼈대입니다. 이게 뼈대고 나머지는 세부 쟁점을 하나하나 넣어두시면 돼요. 뭐 내가 찌라시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찌라시를 만들고 거기 위주로 해서 넣으면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찌라시 만들지 말고 그냥 제 책에서 필요 없는 거 지우고 이렇게 보세요. 제 책은 지우면서 보는 책입니다. 추가한 책이 아니고 뭐 아무튼 그렇고 네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 아무튼 민법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민법 총칙 조금 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그 1페이지에 청구 원인과 항변이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에 그 좀 기억을 리마인드하면서 저는 딱 이 시험장에서 마지막 직전에 이거는 좀 봐두시면 나쁘지 않게 정리를 해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항변이랑 재항변이랑 나눠져 있어가지고 사례 쓸 때는 거의 다 여기 안에서 다 풀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청구 원인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이거 개정을 할 때 각 청구 취지를 다 써서 넣을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 책이 너무 두꺼워질 것 같아서 청구 원인 사실까지만 넣었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시작은 8페이지부터죠. 민법의 법원인데요. 관습법, 관행과 법적 확신, 요건 그것만 그냥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관습법의 의미 성립 요건에서 판례는 그 밖에 헌법을 최상위 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 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관행과 법적 확신뿐만 아니라 정당성과 합리성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그 볼드체를 해놓은 게 있죠. 이게 좀 아무 생각 없이 해놓은 게 아니고 최신 판례는 좀 읽기 편하게 밑줄이랑 섞은 것도 있고 대부분은 볼드체만 읽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볼드체 위주로 해서 그냥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관습법 같은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정립다 우열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 변경되는 경우에도 그 사건에 관해서만 소급 적용되게 된다. 그 내용들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마지막에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거 뭔가 청구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거 뭐가 근거지? 그땐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근데 잘 안 나옵니다. 자 파생 원칙으로서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요거는 민법보다는 우리 그 행정법에서 많이 쓰죠. 제가 행정법에서 두 문자를 막 선본처임반 그런 식으로 외웠던 것 같은데 민법에서는 그냥 선행행위에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가 있고 그 다음 객관적으로 모순된 후행행위와 그에 대한 귀책 등이 있을 때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앞에 있었던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다. 다만 강행법규에 반하는 경우에는 모순행위 금지의 원칙도 배제된다. 그래서 관련된 게 인정된 판례라고 해서 더 많죠. 더 많은데 제가 헷갈리는 것만 실어 놓은 겁니다. 제가 공부할 때 헷갈렸던 것들. 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하고서 번복하여 주장한 경우. 이거 조금 헷갈리는 이유가 제가 아까 임대차에서는요. 전부 다 임차인 보호에만 초점 맞추면 다 풀린다라고 했는데 얘는 아닙니다. 얘는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면 보호를 안 합니다. 그래서 특이해서 제가 좀 기억을 하는데 애를 먹었고 그 다음 2번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사실 모르고 주장하지 않기로. 이거 몰랐잖아요.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권리 주장 안 된다. 라고 보았습니다. 그 외 부정한 판례들은 다 강행법규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강행법규와 관련된 내용들이고 투자 손실 보전 약정 요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받으시면 되겠고
그럼 넘어가셔서 실효의 원칙 있는데 요거는 두 문자 상정세로 좀 외워둘까요? 자, 상당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상자, 그 다음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상대방이 정당한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이것도 정당한 신뢰 정자. 그럼 부당한 신뢰면요, 이때는 실효의 원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새삼스럽게 권리 행사, 그래서 세자까지 해서 이 새삼스럽게 제가 쓴 게 아니고 이건 다 판례 원문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 책에 오타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판례 오타를 지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제가 수정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오타가 아니라 판례 그대로 붙여놓은 겁니다. 제가 찾아보면 판례가 오타가 난 거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돼서 이건 판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상정세 요거 외워주시고, 관련 판례로서 항소권과 같은 데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거 그 남동생이랑 아버지랑 살고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누나가 와서 너네 나가라고 했던 그 사안이죠. 민사소송법에서도 나오죠. 그 다음 사정 변경의 원칙입니다. 이것도 과거에 기출된 적이 있는데 요거는 객현책 이렇게 오겠습니다. 법률행위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 객자, 그 다음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변경, 그 다음 현자입니다. 현저한 변경, 소소한 변경은 안 됩니다. 현저히 변경, 그 다음에 책임 없는 사유로 그것이 변경된 것이어야 됩니다. 사정 변경의 원칙은 엄격하게 예외로서 인정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법의 최대 법리가 뭐죠? 민법의 최대 법리는 저 친구랑 나랑 계약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저 친구랑 나랑 계약을 해서 계약 준수의 원칙에 따라 지켜야 되는데 그걸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예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이 사정 변경의 원칙이다. 그와 관련해서 이사의 지위에 있을 때 뭐 보증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 판례가 있죠. 자, 채무액이 불확정적인 계속적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판례, 임원의 지위에서 부득이 보증이 된 자가 퇴사했다면 현저한 사정 변경에 있어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밑에 확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했다면 그때는 보증계약상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내용. 그 다음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인데요. 요거는 이중적 기준이죠. 그래서 주관적으로 권리 남용이어야 되고 객관적으로 권리 남용이어야 됩니다. 다만 이러한 주관적 요건은 객관적 사정에 의해 추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로 하는 거 사실 한두 줄밖에 안 되죠. 자, 변호사 시험 답안이나 변호사 시험이나 뭐 행시, 법행도 다 똑같습니다. 답안에 한두 줄밖에 못 써요. 판례에 대해서 거의 다 포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주관적 요건 없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판단한 판례, 소멸시효 완성, 그 다음 동시행 항변, 유치권, 그 다음 상계권 남용, 이런 것들이 좀 굵직굵직한 애들 있죠. 얘네들은 주관적 요건 없이도 판례가 인정을 하였습니다. 권리 남용으로서. 그 다음 권리 남용 긍정한 판례들인데요. 이거는 사실 읽어보면 그냥 상식 차원에서 좀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외울 필요 없겠죠. 그냥 사실관계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8월 이제 7월 달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다시 보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보실 필요 없고, 자, 관련해서 5번, 그 5번 동그라미 최신 판례니까 보겠습니다. 23년도 9월 달. 자, 어떤 토지가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자, 요 문구가 객관식에서도 조금 많이 나오죠. 공로가 되면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만 한대요. 참아야만 한대요. 공로가 되면. 국가 좀 양아치죠. 근데 이렇게 계속 최신 판례가 나오고 있으니까 수인하여야만 하는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토지의 철거, 점유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 남용이다. 우리 민법 3대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인데 여기서는 소유권 행사하는 게 권리 남용이래요. 공공질서를 조금 더 앞세우고 있죠. 그래서 좀 특이 판례인데 최근 판례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넘어가셔서 권리 남용을 부정한 판례. 이건 옛날 거긴 한데요. 뭐랑 관련지어서 나오냐면 권리 남용이 아니다. 자, 토지 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토지를 취득한 후 13년이나 지나 철거를 취득한 경우 한전이 당초 송전선을 설치하면서 적법하게 손실 보장을 하지 않았다면 이건 불법 점유다. 1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쓰고 있는 한전 너네 양아치 아니냐, 이런 거고, 설치 후에도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하였다거나 그 사용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다. 자, 이 경우에는 송전선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거기 밑줄 친 이유는 사실관계에 보통 밑줄이 쳐져 있는데 판례 이유라든지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있으면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한전은 노력을 했는데 네가 돈 안 받은 거잖아. 근데 이건 노력을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철거 청구 된답니다. 철거 청구가 되고, 또 토지 소유자가 송전선이 설치된 통지를 농지로만 이용하였더라도 소유권 행사에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송전선의 가설로 그 토지 상공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상하는 임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한전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너무나 상식적인 판결입니다. 너무나 상식
상식적인 판결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권리 남용이 아니니까 철거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철거 청구가 안 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은 해야 되죠. 남이 썼으면 부당이득 반환 해야죠. 그래서 너무나 상식적인 판례지만 혹시 나온다면 어떠한 쟁점을 써야 될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자연인의 권리 능력. 사람은 태어나면 생기겠죠. 자, 사람은 태어나면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태어는 어떻게 볼 건데 조금 애매하죠. 이 친구는 지금 태어난 걸로 봐야 되니 아니니 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개별적으로만 보호 규정을 두어서 이 따로따로 보호하도록 하자. 그게 1, 2, 3, 4번입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태어난 것처럼 취급을 하고 762조, 그 다음 재산상조, 천조 사망. 조문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거 뭔지는 아는데 조문이 어딘지 조금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문에 표시를 해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도 이미 출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2번에 있는 재산상속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배 청구를 상속해가지고 청구할 때 써야 되는 조문이죠. 아버지가 즉사했다 하더라도 시간적 간격에 따라 0.0001초라도 고통을 느낄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그걸 상속해서 행사할 때는 이 천조 사망으로 쓰는 것이고 태아에 내가 아빠 없이 커가지고 가난하게 컸어. 그거는 762조 가지고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유증에는 상속에서 태아의 권리 능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또 위에 있는 천조 사망을 준용하네요. 상속과 다름없으니까 유증은. 자, 그 다음에 인지란 혼인 후에 출생자에 대해 나 당신 아들 맞지? 라고 하면서 인지시켜달라. 나를 인정해줘. 라고 하는 것이죠. 승인하여 법률상 친정관계를 생기하는 단독행위이다. 부는 출생하지 않은 태아를 인지할 수 있다. 해서 이거는 가족법에서 다시 한 번 더 볼 거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태아를 개별적으로 보호한다. 라고 하면 이 태아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데 이 친구가 그러면 바로 권리를 얻는 거야? 개별적으로 보호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례가 특정한 권리를 태아가 취득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어. 여기 표시가 안 돼 있는데 대행할 기관이 없다. 그래서 태아로 있는 동안 권리 능력을 취득할 수 없고 살아서 출생한 때 출생 시기가 문제 사건 시기까지 소급해. 그때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 두 줄만 써주시면 됩니다. 뭐 정지 조건설이든 해지 조건설이든 해제 조건설이건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만 권리를 취득한다. 요게 객관식에서는 포인트가 되는데 사례 문제에서는 이거 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판례 두 줄만 외워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태아일 때에는 권리 능력이 없고 소급해서 그때 출세한 것으로 본다. 이건 결론이죠. 자, 논거인 대행할 기관이 없어까지 외워서 써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서술을 할 때 아까 얘기를 할 때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판례에 배점이 5점 있다라고 쳐봅시다. 여러분들도 뭐 체기표들 학교에서 교수님들 다 채점을 해주시니까 판례에 5점이 있다. 그러면요. 이렇게 됩니다. 보통.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건 결론입니다. 좀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수업 시간에 좀 안 졸고 중간 기말고사 열심히 치고 혹은 뭐 고시 공부를 하고 와봤다거나 뭐 6, 8, 10모 쳐보면 이건 다 씁니다. 이건 다 씁니다. 근데 이 점수 차이는 이쪽에서도 좀 납니다. 근거를 못 쓰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물론 시간이 없으니까 한 줄만 써도 3점 더 얻는 겁니다. 한 줄만 써도. 제 암기장에 전압 판례 같은 경우는 결론들이 많은 거 있거든요. 번호까지 붙여서. 그건 이제 기록형에도 혹시 나왔을 때도 있으니까 좀 자세히 공부를 해두라고, 뭐 민재실 이런 거 대비할 때 자세히 해두라고 해서 한 거고, 자세히 해두라고 해서 한 거고, 변시를 칠 때는 요 논거도 딱 한 줄만 쓰면 됩니다. 결론도 딱 한 줄만 쓰면 되고. 그래서 더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많이 쓸 짬도 없더만요. 제가 CBT에다가 이제 답안을 작성하는 식으로 해봐도 뭐 안 되겠더만요, 양이. 그래서 이거 한 줄씩만 그냥 쓰려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의 소멸. 뭐 죽었을 때 없어지겠죠, 뭐. 그 다음에 사망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해서 그 둘 사이에서는 어떠한 법적 관계도 안 생기게 하는 겁니다. 30조. 항상 실익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동시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습 상속은 인정하고 있다. 그거는 자, 이게 마지막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건 결론이죠. 자, 이 이유는 그 위에 볼드입니다.
본인이 상속이든 대습 상속이든 다 상속한데 상속 안 한다고 보면 불합리하니까. 그게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줄 딱 쓰면 됩니다. 이거는 그 와이프가 장인어른이랑 장모랑 다 이제 동남아 여행 가서 다 죽은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인정 사망이나 실종 선고는 뒤에서 이제 다루니까 제가 따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 그리고 10분 정도 쉬었다가요,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